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자, 전 시간은 이제 열강의 경기 침탈 그 교재 통해서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바로 또 교재로 올게요. 핵심 개념 없어요. 이 파트는 세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핵심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교재 분석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바로 교재로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재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전반 그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와 동아시아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과 새로운 국제 질서예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요 사이에 전개되었던 큰 전쟁이죠. 자, 그 배경에는요.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의 대립, 그다음에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게르만주의를 탁 표방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독일이죠. 슬라브주의. 이거는 이제 러시아 이쪽이 되겠죠. 자, 미리 제가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도를 좀 크게 키워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는 그런 지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나라들을 좀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있습니다. 삼국동맹은 지금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이 당시는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협상은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 이렇게 삼국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배후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서로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삼국협상과 삼국동맹 이걸 일단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텍스트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발단은요, 바로 이 발칸반도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죠. 네, 발칸반도 이쪽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맹국과 협상국의 그 개입에 따라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전개 과정 한번 볼게요. 독일의 그 벨기에 침공.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 독일의 벨기에 침공과 프랑스로의 진격.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영국이 동맹국의 해상 보급로를 딱 차단을 해요. 차단하자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 과정 속에서 미국 배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면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국 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미국이 협상국 편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세계 무역의 1위 자리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성장하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 미국이 뭐 지금 이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지금 내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신문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중국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가 지금 지금으로 본다면 뭐 1914년 뭐 2014년 100년 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죠? 몇십 년 전 이야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나갔다 어떤 그런 시대 길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말은 건 뭐냐면 역사에서 영원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늘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또 그 발전하는 그 방향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네. 어쨌건 그런 거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죠. 자, 러시아의 이탈, 독소 강화 조약 이렇게 나왔죠.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을 하고요. 독일 수병의 반란과 혁명으로 결국 협상국이 승리를 하면서 종결되는 것이죠. 독일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들이 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서요. 자, 특징. 1차 세계대전 특징입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에 총동원하는 총력전이 전개가 돼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다음에 참호를 파고 대치하는 장기전, 참호전, 총력전, 참호전. 그 다음에 탱크, 전투용 비행기, 잠수함, 독가스 등 신무기, 아주 고약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까지 어떤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안 좋은 무기들을 다 쓰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죠? 자,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이 러시아 혁명이 벌어집니다. 짜르, 케사르, 차르. 네,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차르의 전지 정치가 지속되었고요. 러일 전쟁 패배로 인한 민중의 불만이 고조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입헌 정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는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연이은 패전에 의해서 이제 2월 혁명이 벌어집니다. 이 2월 혁명에서 1917년인데요. 노동자와 병사들이 바로 소비에트를 조직을 해서 혁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짜르의 재정은 붕괴가 됩니다. 2월 혁명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개혁 요구를 미루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혁명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10월 혁명이에요. 이 10월 혁명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그 볼셰비키, 레닌이 이끄는 그 볼셰비키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드디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2월 혁명, 10월 혁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사회주의 개혁이 추진됩니다.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됩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죠. 1922년. 여러분들은 소련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어색하시죠? 낯서시죠? 저는 사실 러시아라는 단어가 더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도 하도 이 소련 해가지고 자꾸 저는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잊혀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바로 이때입니다. 1922년에 바로 이 소련이 세워졌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도 뭐 한 70여 년은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이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향, 사회주의 확산, 코민테른의 결성. 예, 이제 코민테른 설명드릴게요. 각국의 노동운동과 식민지해방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1917년 지금 2월 혁명이 벌어졌고 그리고 10월 혁명이 벌어져서 이제 레닌이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식민지해방운동 지원 선언했다는 얘기죠. 이 시점에 우리는 어땠냐는 거예요. 1917년, 18년, 19년, 19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죠? 3.1운동이 벌어지는 해 아닙니까? 3.1운동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 러시아 혁명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혁명이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로 이 노동운동과 식민지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 이제 좀 배우겠지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우리한테 영향을 줬지만 바로 이렇게 러시아 혁명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3.1운동의 어떤 폭발성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베르사유 체제. 자, 파리 강화회의 열리죠. 여러분 파리 강화회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는 전후 수습과 평화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 뭐 신한청년당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관련된 인물들 김규식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규식이 또 여기에 파견되어가지고 여기 이제 가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또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다 연결되고 있죠. 그게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읽어볼게요. 자, 전후 처리 원칙이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전 14개조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식민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전승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 것이죠. 패전국.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일본은요. 패전국에 줄을 쓴 게 아니라요. 승전국에 줄을 서요. 정말 기가 막히게 줄을 섰죠. 별로 한 것도 별로 없거든요. 예, 그냥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승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승전국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피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베르사유 조약 체결. 네, 나왔죠. 자, 그러면서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합, 지금은 유엔이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도 강대국의 불참과 무력지대 수단 부재의 한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엔은 여러분들 어때요? 무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평화유지군 뭐 해가지고 무력을 쓸 수 있지만 국제연맹은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미국은 성장할 것이고 일본은 팽창합니다. 독일이 지배하던 중국의 산둥 지역과 남태평양의 섬을 점령했고요. 중국 베이징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합니다. 예,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산업을 크게 일으켜 경제 호황을 누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큰 이득을 창출한 거예요. 큰 이득을 창출했으니까 191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 통치 방식이 뭐였냐면 그 회사령의 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자본이 우리 그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걸 좀 이렇게 견제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다가 10년대 이제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제 20년대 이렇게 발전한 거죠. 20년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제 회사령을 이제 폐지하고 이제 일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키워드 뭐인지 한번 볼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른 나왔죠. 이 코민테른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신간회가 1920년대 결성이 되는데요. 그 신간의 결성이 있어가지고 이 코민테른이 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해소된 데 있어가지고 또 이 코민테른에 또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코민테른 이제 좌우 합작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 하여튼 이 코민테른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뭐냐 말이죠. 1919년 3월 레닌의 주도로 모스크바에서 창설된 공산주의 국제연합이에요. 예, 공산주의 국제연합으로 각국의 공산당 활동과 혁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베이징 정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입니다. 이거 도대체 뭔데 이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설레게 만들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조약 외에 어떠한 비밀 외교도 있을 수 없다. 한 나라의 군비는 국내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서로 약속해야 한다. 약속이 잘 안 지켜지죠. 모든 식민지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식민지 주민의 이해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된 정부의 요구와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7번이, 이 5번이. 그죠?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식민지 주민의 이해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된 정부의 요구와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동등한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정치적 독립 및 영토 보존의 상호 보장을 목적으로 여러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가 특정한 협정 아래 구성되어야 한다. 이게 이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국제연맹이라는 것이죠.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바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 독일이 아주 그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정말 제대로 졌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히틀러의 나치당을 또 탄생시키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은 또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너무 코너에 몰면 예, 고양이를 이 쥐가 물죠. 그죠? 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 파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르 하류에 있는 탄광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 및 독점 채굴권은 프랑스에 넘겨준다. 네, 프랑스 탁 가져갔습니다.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요구를 동맹국가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식민지 다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 제도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 제도로만 조직하고 보충할 수 있다. 군사 규모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제191조 독일은 어떤 잠수함도 만들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게 지금 굉장히 걸렸던 거죠. 제196조 독일은 육군이나 해군 안에 항공대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육군이나 해군 안에 항공대, 비행기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가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1919년과 1920년 중에 그리고 1921년 4월까지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와, 뭐 거의 뭐 독일을 그냥 거의 뭐 그냥 다 그냥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책임져야죠. 그죠? 근데 그 전쟁 승리 국가들이 또 너무 또 욕심을 또 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베르사유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또 개념 파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워싱턴 체제가 들어옵니다. 이 워싱턴 체제는 뭐냐면요. 1921년 20 파리 강화회의 그 직후에 열리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관련돼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베르사유 강화 체제의 어떤 그런 그 흐름 속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팽창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일본이 너무 팽창한 거야. 이것도 견제를 합니다. 너무 크면 안 돼. 그러니까 늘 적정한 수준까지만 이렇게 커야지 너무 크면 안 돼. 이걸 또 눌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게 바로 워싱턴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결과는요. 결국 일본이 산동 지역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고요. 칭다오 등에 주둔한 일본군은 철수하고요.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제한시키는 이제 일본을 견제하려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쩐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그 약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또 싸워왔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입니다. 먼저 한군 3.1운동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국은요. 5.4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 정부의 파리 강화 조약 조인을 거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바로 이제 5.4운동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순원이 광둥에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고 군벌 타도와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공산당과 제1차 국공합작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순원이 말이죠. 왜요? 군벌 타도와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군벌 타도와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국공합작을 달성한다. 즉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은요. 이게 연결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과 국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국민당과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공산당이 이게 손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서로가 타도 대상이에요. 서로가 타도 대상인데 이게 손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그들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우선 해결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벌, 반제국주의, 반군벌, 반제국주의, 즉 군벌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1차 국공합작은 여러분들 제가 그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간의 결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까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던 그 공산당 국제연합조직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코민테른이라고 그랬죠? 이 코민테른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 국공합작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번 손을 한번 잡고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신간회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신간회가 또 해체되는 데 있어서는 또 제1차 국공합작이 또 이제 또 와해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자, 결국 순원 사후에는 이 장제스가 북벌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볼게요. 호찌민.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여 무력 독립투쟁을 전개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 이 중국에 맞서가지고 뭐 비록 중국에 정벌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어떤 저항의 역사, 계속 이어졌죠. 그죠? 자, 인도 간디를 중심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내루의 무력 투쟁. 그러니까 이 간디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의 어떤 확보와 확대를 좀 더 우선시되었다면, 내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독립, 예, 무력 투쟁을 통한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전체주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이 대공황이라는 거죠. 대공황. 배경을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 호황,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주게 된다고. 과잉 생산과 대중의 구매력 저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계속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을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를 정리해 구하겠죠. 임금을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 노동자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지금 정리해도 됐으니까. 그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그럼 물건은 더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또 노동자를 또 정리하고. 그럼 더 안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전기양상. 자,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합니다. 은행과 기업이 파산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실업자가 속출하죠. 세계 여러 나라로 파급되는 것. 바로 이게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규모의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단행하는 거예요. 뭐 댐 건설이라든지 뭐 길 넣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꽂아지면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물건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서서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하고 이 노동자, 실업자인 노동자는 다시 또 고용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노리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유방임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극도로 좀 경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공황을 겪으면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경기 시스템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는요, 미국이 뉴딜이라면 영국, 프랑스는 블럭입니다. 블럭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과된 그 물건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게 필요해. 그러면 그 초과된 것을 다른 나라로 떨구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된 게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떨구는 거예요. 서로 이게 떨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블록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근데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민지도 없고 그런 주변국가도 없고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런 돈도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초과로 공급된 것들을 강제로 떨구는 거예요. 강제로 떨구는 건 뭐예요? 전쟁이죠. 자, 이러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변하게 됩니다. 자, 전체주의 국가의 팽창 정책과 침략 전쟁을 볼게요. 자, 이탈리아입니다. 자, 알바니아를 보호국화하면서요, 이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죠. 그러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합니다. 예, 베르사유 조약. 독일에 그냥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이거를 파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무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라인란트를 침공하고요. 일본 만주사변이죠. 이게 바로 만주 침략. 그죠? 그리고 국제연맹을 역시 탈퇴합니다. 그리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있더라.
전면적 도발을 지금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인데요.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해요. 아까 1차 세계대전은 어디라 그랬죠? 벨기에라 그랬죠? 폴란드입니다. 2차는요.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선전포가 나오고요. 전개 독일이 유럽을 점령합니다. 독일의 소련 또 침공, 미국과 소련의 연합국 가담, 이탈리아의 항복, 그 다음에 독일 항복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볼게요. 태평양 전쟁.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우,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그거를 그 조종사들도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아유, 그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 먼 데를 지금 비행기로 가면 하와이가 한 9시간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당시 그 비행기들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뭐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갔겠지만 굉장히 먼 곳입니다. 어쨌든. 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큰 타격을 받죠. 일본이 일본 주도의 대동아 공동 선언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일본의 원포 팡 터뜨려 가지고 결국 일본도 항복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여기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양상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벌. 중국 국민당이 1926년에서 28년에 북방의 군벌 정권을 타도하려고 벌인 전쟁. 예, 북벌 지금 여러분들 읽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뉴딜 정책이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의 결함을 수정하고 산업시장, 금융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냅뒀다가는 지금 이 대공황처럼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테네시강 계곡 개발 공사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 실시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 한편 그들의 구매력을 늘렸다. 그러니까 뭐 돈을 살 수 있는 뭐 물건 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늘렸다는 이야기죠. 자, 블록 경제는 뭘까요?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경제권을 만들고 그 안에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여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영국처럼 식민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식민지 국가에 떨구는 거예요, 이걸. 열강은 대공황으로 수출이 부진해지자 보호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과 식민지를 묶어 배타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각국의 실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29년 요 기점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대공황 탁 터지면서 이 실업률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그죠? 30%대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이거 마치 우리 IMF 때 보는 그런 모습 같아요. IMF 때 그 실업률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본의 그 대중국 21개주 요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걸 요구했는지 볼게요. 사실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 이것도요, 일본이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나는 그 협상 과정 속에서 세 개를 꼭 갖고 오고 싶어. 요 세 개는 내가 꼭 관철시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개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6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협상을 통해서 3개를 양보하는 척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래 얻고자 하는 3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협상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일본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성에 대한 일체의 권익을 일본이 이어받는다. 레슨과 나렌이 조차권, 남만주와 안봉철도의 권리 기한을 다시 99년 동안 연장한다. 대단합니다. 그죠? 남만주 또 이 안봉선 철도 부속권 간도협약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걸 다시 99년 동안 연장한답니다. 일본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자유로이 거주 왕래하며 각종 상공업 및 기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정치, 재정, 군사에 관하여 고문이나 교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 반드시 먼저 일본과 협의한다. 반드시 먼저 일본과 왜 협의해요? 일본 사람 파견했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고문 파견, 우리나라의 그 메가타, 그다음에 스티븐스
고문 파견하잖아요. 그런 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죠? 중국에서 일본인의 포교를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어떤 전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예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차근차근 일본도 거의 중국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시도하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전체주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바로 이 전체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히틀러입니다. 우리 민족은 희망도 질서도 없는 국제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열광적인 민족주의에 의해 단호하고도 열정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의회주의라는 광기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권위와 명령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의회주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떼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표결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히틀러는 이거는 굉장히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예. 권위와 명령에 의해서 앞에 목표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나치즘이라면 이 무솔리니 이탈리아는 파시즘이죠. 읽어볼까요?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와, 나의 영혼이 국가와 함께. 네.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걸 부조하는 거예요, 이건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국민은 거기에 부속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정력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키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자는 건데 정말 멋진 연설에 의해 가지고 이 말을 격정적으로 토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걸 딱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무섭네. 이거 말도 안 되네 라고 하지만 격정적으로 민족주의에 호응하고 이런 국가주의에 호응을 쫙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나치즘과 파시즘에 의해서 이 세계는 정말 그 참혹한 어떤 그 인종 또는 인권 이런 것들이 지금 파멸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이제 한번 그 Q&A를 한번 통해서 한번 또 재밌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독일은 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폈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자, 여기 지금 나오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포고. 독일은 적국의 비합법적인 수단에 대항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917년 2월 1일 이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동지중해 주변의 해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출입하는 선박은 중립국 것까지도 모두 무력으로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에서 말한 해역 안에서 만나는 선박은 모두 격침한다. 이거 이거 엄청나죠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1915년 5월 영국의 정기 여객선인 루시타니아호가 군수물자를 싣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 배에 타고 있던 128명의 미국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때 독일은 미국에 사과를 하고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사건이 일단락은 돼요. 그러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연합국의 군수물자를 공급하던 미국 선박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서 독일과 미국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미국 내 참전 여론이 거세지게 되면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결국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언제?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딜 정책입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루즈벨트가 얘기했네요. 물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세금은 올랐습니다. 우리들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관청마다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게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해졌으니까. 나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 수단을 의회에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 긴급사태와 싸워나가기 위한 광범한 집행력입니다. 사람들을 다시 취업시키려면 구질서의 여러 가지 악폐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은행, 신용기관, 투자자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면서 지금 루즈벨트가 국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가만 냅뒀더니 이건 뭐 인간의 어떤 탐욕의 어떤 끝을 보고 있다. 이건 안 된다.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입니다. 가시기의 국제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런 그 그래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늘 이 X축이죠. 이 X축을 한번 보세요. 사실 역사에서는요, 이 그래프가 그렇게 큰 기능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문과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역사 문제는 여러분들 이 X축에서 있는 시기, 연도 있죠. 그 연도 문제로 가요. 예. 거의 99.9%는 다 연도 문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29년도,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년도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29년도부터 33년도예요. 29년도부터 33년도. 이 시기의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지금 나치의 득표수는 뭐 엄청 올라가네요. 지금. 그죠? 엄청. 그러니까 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주의가 성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겠네요. 그죠? 자, 일본이 만주 침략하죠? 1930년대 초 상황 맞습니다. 경제 공황이 세계로 파급되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뉴딜 정책 추진되잖아요. 맞고요. 독일에서 전체주의 세력이 성장하죠. 발칸반도에서 사라예보 사건, 요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5번은 கொஞ்சம் 튀죠, 지금?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주장을 하며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둥을 잃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조선은 독립을 꾀해 독립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했다. 이거 뭐죠? 갑자기 왜 조선이 나오죠, 지금? 그렇죠. 이건 지금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3.1운동의 영향을 설명할 때 중국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바로 5.4운동,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죠? 생각하건대 전국의 국민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줄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5.4운동이다라는 것을 아셨죠? 이 5.4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죠. 자, 한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군벌 타도와 21개조 요구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네, 맞는 내용이죠. 다음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힘을 합쳐 주도하였다. 요건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잖아요. 그죠? 제1차 국공합작은 이 5.4운동 그 뒤로 좀 더 가야 되겠죠? 시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틀렸고요. 열강들이 구성한 연합군의 무력에 의해 진압된 것. 요거는요,
중국 그 의화단 사건이라고 있어요. 의화단 운동. 예, 중국의 의화단 운동인데요. 요 의화단 운동 때 그 열강들이 구성한 연합군들이 이걸 또 진압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세계사 부분이니까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고른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인명피해와 전비가 들어간 전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싸운 나라가 지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일본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2차 세계대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탱크와 독가스 등의 신무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요거 1차 세계대전 때 총력전, 참호전, 뭐 이런 독가스 뭐 이런 거 사용됐다 그랬죠? 네, 1번은 아니고요. 다음 2번. 전쟁 결과 베르사유 체제. 이것도 역시 맞죠. 1차 세계대전 결과죠. 틀렸고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미국의 참전을 가져왔다. 그러네요. 여기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다음 4번.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이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것도 역시 1차죠.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한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다 이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세계사 파트잖아요. 세계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예,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여쭤보세요. 학교 선생님께 선생님 무슨 문제가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 세계사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세계사 파트에서 문제가 나와 또는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에서는 되도록 이제 한국사 쪽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내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학교 내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답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핵심 개념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로만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세금은 올랐습니다. 우리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모든 관청이 심각한 세금 수입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상업계에서는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생산 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작물을 재배하여도 시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천의 가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저축한 돈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수의 실업자들이 생존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보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얘기죠. 자, 어쨌건 자, 위와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참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 지금 다 지금 말라버렸어요, 지금요. 그죠? 공황이죠. 대공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공황이 나타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는 거길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어떤 모습들.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의 이름을 밝히고 그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시행했던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죠. 대표적인 건 댐 건설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빈곤한 그 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좀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물건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서 소비가 좀 돌도록 하는 것, 이런 방식들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뉴딜 정책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서술형까지 한번 다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요. 이제 핵심 개념 들어갑니다. 네, 바로 이제 일제의 그 식민 통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치와 경제 파트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